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어머니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제 딸은 어린이집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친구들의 이야기로 계속 수다를 떨 줄 몰라요.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데 딸이 조그만 입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런 딸애를 보고 있으면 절로 엄마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과거에 못 배우고 가난했을 때 혼자서 딸을 키우셨던 분이라서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해 당신의 딸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러한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현재의 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 사연을 통해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희비의 연속이고 우리는 받은 인생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글쓰기가 서툴러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힘겹게 최선을 다해 사연을 전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까지 단란한 세 식구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매우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아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난 무렵에 집에 들어왔고 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린 저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늘 땀으로 흠뻑 젖어 계셨던 걸 보면 분명히 몸을 쓰는 일이었을 거예요. 일을 끝낸 뒤 집에 돌아온 아빠는 엄마가 차린 푸짐한 밥상을 맛있게 비우고 방구석에 깔아놓은 이불에 기대면서 두꺼운 책을 오래 읽으셨습니다. 심심한 제가 아빠 등에 올라타거나 애교를 부리면 환하게 웃으며 절 번쩍 안아 주시곤 했네요. 그건 제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기억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확실히 나에게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가족은 부족하지만 따뜻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멀지 않은 곳에 사시던 친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겁먹은 강아지처럼 표정을 짓곤 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 곳곳을 뒤지며 트집을 잡을 구실을 찾으셨어요. 할머니의 칵칵거리는 목소리는 항상 우리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린 제 안에서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엄마만이 아니라 유일한 손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따뜻한 할머니의 사랑 같은 건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상실하고 제게는 친할머니 말고는 다른 할머니가 없었지만 할머니는 이유 없이 절로 미워하기만 하셨네요. 그런 할머니의 태도는 손녀가 아닌 손자를 원하던 할머니의 심술이었다는 건 크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가 밤마다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에 내린 제 유일한 부탁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가 지날수록 엄마를 괴롭혔고 아빠가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후로 할머니의 목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모를 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왜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쥐어짜냐요? 잡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제가 아끼던 머리핀을 건네준 것도 엄마가 예뻐 보인다면 혹시 할머니가 엄마를 덜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엄마는 곤약 게임을 자고 있는 저를 급히 깨웠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엄마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에게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버스를 타고 이름 모를 동네에서 내렸어요. 엄마는 허기진 제게 김이 나는 국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먹으며도 전 엄마의 불안한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며 아빠는 나중에 따로 올 것이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엄마는 낯선 동네에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발 아래는 돌멩이 하나하나도 낯선 동네였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불안함을 느낄 만큼 그러나 씩씩하게 이 동네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제 동갑내기가 보이면 쪼르르 뛰어가서 괜히 말을 주고받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한동안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동네에 정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생선의 비린내가 가득한 그 동네에 손쉽게 적응했어요. 집은 엄마와 나가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로 작은 방 한 칸뿐이었고 밥상엔 거의 없는 반찬으로 겨우 한 끼 식사를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할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제 어린 마음에 걸렸던 것은 나중에 온다던 아빠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아빠는 언제 오나요? 아빠, 그래도 열밤만 자면 올 거요. 맞아, 아빠는 열밤에 자면 올 거예요. 빨리 열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요. 엄마도 열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눈물이 핑돌 만큼 컸지만 꼭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열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지나가는 시간인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요. 엄마는 생선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에게는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후다닥 일할 수 있는 생선 가게가 최선이었습니다. 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성장했어요.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연스레 책을 가까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싫든 좋든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공부가 가난한 저희 모녀를 탈출시켜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은 저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엄마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신장 부분이 많이 안 좋다며 이후 서울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뒤 겨우 기운을 찾은 엄마는 괜찮다며 병원을 떠났지만 저는 이것이 전부 엄마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느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좋은 곳에 취직시켜 호강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따로 없고 곧 제 세상이셨기에요. 엄마가 없다면 제 세상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엄마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엄마는 그 가난한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와 딸은 함께 노고를 겪으면서 어려운 삶의 고비를 넘어왔어요. 그 덕분인지 나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로 대기업에 취직 성공했어요. 재벌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더는 엄마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매우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어머니는 편안히 쉬어도 되는 시점이 왔어요. 옷 정리나 제대로 하고 싶을 텐데 딸이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니 나도 신이 내린 듯해요. 호갱시켜줄 테니까 그래, 우리 엄청 좋다. 딸이 그런 큰 회사에 취직했다니까 이제 너무 좋아. 차근차근 돈 모아서 시집 마련해야지. 내가 시집을 왜 가? 난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살 건데 뭐야? 얼씨구 말은 청산유수다만. 어디 두고 보자. 진짜거든 나 남자 관심 없어.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래.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어느 날 회사 동료 언니가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줄 의향을 표시했어요. 그 소개 상대는 축구 선수이며 프로 데뷔를 한순가운데 둔 매우 유망한 선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소개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웃으면서 연애에는 아직 흥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언니는 나를 너무 아깝다며 꼭 한 번만 만나보라며 계속해서 제안을 했어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결국은 밥 한 번 정도만 먹기로 합의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고 유창한 언변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재주까지 정말 호감이 가는 남자였어요. 딱 한 번만 만나고 끝내자는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그 남자와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늦게 시작한 연애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달달했어요. 누군가와 속삭인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좋은 감정이 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 정도 연애를 한 뒤에는 그 남자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씩씩하고 듬직한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남자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남자친구가 딱 그런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난 우리의 관계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인혁이는 나를 위해 잘 챙겨주면서 살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인혁이가 마음에 든다. 운동선수라서 그런지 남자다운 모습도 있고 엄마도 인혁이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해서 나도 기뻐. 그래서 오빠랑 열심히 연애해볼게. 제희야,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행복하게 연애해야 해요. 엄마가 말한 의미를 알아? 알았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전에 엄마가 당부하신 대로 정말 그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연애 1년 만에 결혼하게 됐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는 룻, 속도 위반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룻, 시시콜콜한 소문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 마음대로 결심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축구 선수였던 남편은 여러 프로팀에서 주의 깊게 주목받고 있었으며 남편 또한 한층 가까워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좋아했던 그 사람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운동만 해온 사람의 꿈이 꺾인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어요. 좌절한 남편은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실하고 밝았던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운동선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응원을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보다 유행을 택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엉뚱한 곳에 집어넣고 돈이 불어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웃는 날보다 실망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 그때마다 남편은 술병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쳤어. 요새 왜 그래? 당신,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하니까 그만해. 무의미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일이라도 찾아야지. 축구 못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2달 전까지 건강하게 다니던데 도대체 왜 항상 쉬운 돈 벌려 하려 하냐고?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시끄럽잖아.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번 더 그러면 손댔다가 당신과 이혼할 거 알아. 전 남편에게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기회를 몇 번이나 줬어요. 하지만 사람은 순식간에 망가지기도 한단다. 남편은 무기력해진 채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항상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 남편을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면서 제발 정상적인 삶을 살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다리는 제게 돌아오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네요. 나 이제 당신이랑 그만 살고 싶어.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당신한테 술값 대주는 것도 지쳤고 당신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어.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졸려.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너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알겠어.
나는 더 이상 도박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럼 괜찮지요. 이젠 그런 얘기들이 지겨워. 당신이 도박을 그만두기로 한 건 이미 몇 번째인지.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나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망가지는 걸 더 이상 못 보고 싶어. 알겠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어. 미안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내줄 테니 서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 부탁해. 술에 취한 남편은 울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나에게 너무 매달렸어.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확고해.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엄마께 남편과의 문제를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딸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어서 미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는 엄마께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엄마가 길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막막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급성 신부전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미 엄마의 신장이 크게 망가졌으며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신장은 엄마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부적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도 엄마에게 신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게 낙담했지만 결국 어찌되었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뭐, 장모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런데 왜 여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해? 당신도 마음이 복잡할 텐데, 엄마한테는 신장기식이 유일한 방법인데 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그런 신장이 대수야? 걱정 마. 내가 떼어드릴 테니까. 뭐, 그게 정말이야?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신장 떼줄 수 있어? 아, 그래? 장모님 또한 우리 부모님과 다를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야 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어머,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진짜 고마워, 여보. 당연한 일에 어째 울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게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한테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하자고 냉정하게 말했던 것들이 너무 미안해졌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신장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 없이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의 반응이 떨떠름했어요. 거참 이상하네. 검사가 정확히 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 술에 취해 몸뚱인데도 신장이 건강하다니 왜 갑자기 이식해주기 싫어졌지? 아니, 그럴 리가 있을까? 당연히 해주어야지. 장모님께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 나는 혹시라도 부족함이 날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어. 이제 진짜 걱정 끝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그래. 고맙긴 뭘, 적합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았고 전이 소식을 엄마한테도 전해드렸어. 엄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김서방이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했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뭐, 아니. 내가 어떻게 김서방의 신장을 받아 해준 것도 없는 장모인데 무슨 염치로 신장까지 받니? 일단 엄마가 살고 봐야 신세를 갚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고 다시 건강해질 생각이나 해. 그게 나랑 김서방을 도와주는 길이야. 아휴,
장모가 돼서는 사위한테 신세만 지는구나. 엄마는 미안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가족이 뭘까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편의 반응이 심상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어떤 것에 쫓기는 사람처럼 전전긍긍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했다. 처음에는 수술이 무서워서 그러하고 긴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수술을 며칠 앞둔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자기야, 이런 말하기가 좀 그래. 그래도 나 장모님께 신장을 내어주면 사리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상례비라든가. 사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자인데 신장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심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례금 없이 맨발로 신장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않니? 네, 맞아. 그럼 당신은 얼마를 원해? 얼마를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대충 들었건데 친정에서 신장 이식 받은 사람들은 1억도 주고 2억도 준다던데. 아이고, 장모님께 어떻게 그런 금액을 요구하겠어? 더 말하거나 덜 말하지 말고 그냥 5천만 정도만 맞춰준다면 서로 기분 좋게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 후로는 남편은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랑을 주는 대신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죠. 이건 가족 사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요구해버리니까 정말 실망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제가 5천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수술을 거부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5천을 보냈습니다. 돈 잘 들어왔어. 고마워, 여보. 설마 그 돈으로 도박하는 기분은 아니겠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도박? 돈이 끊어졌어. 이 돈으로 빚을 좀 갚으려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입원해야 하니까 술 마시지 말고. 알았지. 그럼 잘 알았지?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알겠어. 나는 엄마 챙겨야 하니까 엄마 집에 있다가 병원으로 갈 거야. 당신은 시간을 맞춰서 와.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보자고. 사실 거금 5천 원으로 남편이 뭘 할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요구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과 입씨름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겐 엄마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수술대에 오르리라고 믿었습니다. 사례금 5천 원을 떠나서 그래도 제 남편이고 사위니까요. 하지만 입원해야 하는 날 남편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번, 1000번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도 남겼지만 끝끝내 남편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그제야 남편이 돈만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입원조차 해보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네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의 짐도 싹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허탈하고 허무했습니다. 이런 놈을 믿고 희망을 품었던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넋만 놓고 있을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엄마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도 형제도 없는 우리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엄마의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었고 일주일에 3번의 투석을 받을 때마다 힘이 빠진 엄마는 곤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데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엄마의 주치의 선생님이 아마도 엄마에 대해 암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설마 했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것만으로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그 위에 암이라니요.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엄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마셨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세상과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나 하나만 보고 사신 분입니다.
이런 엄마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우리 모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네요. 하지만 엄마는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나는 명의 무당이야. 가야 할 때다. 아무런 부당함 없이 편안히 가라. 제희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으니 너무 감사해야 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요즘에는 말기암조차도 치료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그리고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 해도 너가 잘 챙기면서 살면 될 텐데. 김서방 심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테지. 죽기 전에 내 아빠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제 핀잔에도 언제나 미소 짓고 계셨잖아. 그리고 엄마는 이튿날부터 시작하여 잠에서 깨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의 머리를 한 번이라도 더 쓸어보고 엄마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볼 거려. 온통 후회하는 일뿐이었지만 떠난 엄마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었네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 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장으로 찾아왔더군요. 뭔가에 쫓기듯 눈은 불안했고 행색은 남루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와? 그러고도 내가 인간이니 장모 수술해준다고 큰소리치더니 사례금만 갖고 튀어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도 사정이 있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짜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나도 장모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온통 부조금함에만 가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왜 장례식장에 온 건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너 좋은 말 할 때 당장 나가. 넌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올 자격 없어. 그리고 난 이미 변호사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놨으니까. 소장 받으면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뭐, 이혼이라는 게 누구 맘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냐. 난 절대 싫다고 했잖아.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야. 장모님이 내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암 때문에 가셨던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신장을 기증해도 가실 양반이셨던 거예요. 괜히 내 소중한 신장을 버릴 뻔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았던 거죠. 이게 말이라고 하는데 돈만 먹고 도망친 주인공 말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이런 게 사위라고요? 엄마가 막내로 뭘 했는지나 알겠지? 너를 잘 대해주면서 살라 했다고. 이런 것도 감동이라고 생각하나요? 노인이 죽는 날까지 꼴값을 줄 알았지요. 뭐, 너 지금 다 말해놨구나. 빈정대는 남편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악다구니를 쓰며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흥분한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들었다가 제게 보자 하니까 남편을 우습게 보며 알아. 너 정말 내 손에 죽어볼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장으로 중년 남자가 불쑥 들어오면서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우당탕 넘어뜨리지 않을까 싶었다. 술에 취한 남편은 뒤로 넘어가며 정신을 잃었고 그때 남편을 넘어뜨린 남자는 터덜터덜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흐느꼈다. 제희야,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였으며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지? 아이고, 미련한 사람아. 그 순간 그분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쓰지 않던 안경도 썼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제 아빠였어요. 아빠, 진짜 아빠 맞아요. 그래, 제희야, 나다 아빠 맞아.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난 건데요? 제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바로 대답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남편이 아빠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데 내가 뭔데 날 넘어뜨려. 당신 정말 죽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주먹은 아빠에게 닿지 못했고 오히려 아빠가 남편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후려쳤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뺨을 맞은 남편이 엉덩방아까지 찍더라고요. 널 불법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저요 아닌데요. 근데 형사님이세요. 아빠는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남편을 넘기더라고요. 제희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걸 보면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를 부른 모양이다. 이어진 아빠의 설명은 절 충격에 빠뜨리는 게 충분했죠. 매일 땀을 흠뻑 흘리고 샤워를 하며 들어오시던 아빠는 형사였어요. 최근 그는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을 하는 일당을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조직과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끈질기게 추적하는 도중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검거하기 위해 거기로 나아간 거였어요. 그러나 아빠는 고인이 된 엄마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고 해요. 수십 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엄마를 고인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원망도 참 많이 했어.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쳤다는 듯 찾아서 뭐하나 싶었지. 하지만 이게 다 할머니의 이간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늦은 후였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자기 혓바닥으로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고백을 하셨대요.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집에 불이라도 지르겠다며 협박하셨답니다. 겁에 질린 엄마는 그렇게 절 데리고 도망을 쳤던 거고 할머니는 아빠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둘러댔다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엄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엄마를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남편을 쫓다가 우연히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오랜 시간을 울었고 그 후에는 제 곁을 지켜주시며 상주를 하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은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치 하늘에 풀이 피어나듯이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덕분에 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부녀는 다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가정이 있었지만 가족들도 이 모든 사정을 듣고 난 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마음 편하게 터놓고 지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행사 때 얼굴을 보고 참여할 정도는 됩니다. 범죄자로 전락한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물론 저와의 이혼도 마무리되었고 한때 정부지구 살았던 아내로서 바람이 있다면 부디 남편이 교도소에서 정신을 차리고 세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련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많은 삶의 기로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 후회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는 슬픔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쁨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이니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며 제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 지어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